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희가 깊이 파고들 주제는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현재 2025년 9월 30일 기준 세계 최고 가치 기업 중 하나, 또 AI 시대를 이끌고 있잖아요. 정말 대단한 성공인데 문득 궁금해지더라고요. 과연 이들은 어떻게 지금의 위치까지 오게 됐을까? 그래서 오늘은 책임에 져서 엔비디아 웨이 발췌 자료를 통해 그 비결, 이른바 엔비디아 방식의 핵심을 함께 탐구해 보려고 합니다. 이 흥미로운 여정에 깊이를 더해 주실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살펴볼 자료는 엔비디아의 시작부터 최근 AI 분야의 강자가 되기까지 그들만의 좀 독특한 기업 문화, 그리고 젠슨 황이라는 리더, 또 여러 위기를 극복해온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엔비디아가 어떻게 보면 실패를 딛고 계속 혁신하면서 여기까지 왔는지 그 비밀을 함께 찾아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기대됩니다.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엔비디아 문화의 상징처럼 이야기되는 게 있던데 바로 회의실의 화이트보드라고요. 그냥 칠판 아닌가요? 네, 단순한 칠판 이상이죠. 모든 회의실에 이게 있다는 건데요. 이게 엔비디아의 일하는 방식을 보여주는 상징 같은 겁니다. 뭐랄까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가능성과 일시성.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라도 결국엔 지워지고 새로운 것으로 대체될 수 있다는 거죠. 어제 성공에 머무르지 말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매일이 새로운 시작인 셈이죠. 어제의 아이디어는 언제든 지워질 수 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사고의 투명성입니다. 잘 만든 슬라이드나 영상 뒤에 숨을 수가 없어요. 자기 생각을 즉석에서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또 방어해야 하거든요. 임원이든 신입이든 지식 수준이나 사고 과정에 그냥 바로 드러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좀 살벌할 수도 있고요. 와, 듣기만 해도 긴장되는데요. 그러니까 그냥 회의 도구가 아니라 정말 그들의 문화를 보여주는 거네요. 혁신이 그냥 구호가 아니라 매 순간 증명해야 하는 필수적인 것이라는 느낌? 정확합니다. 그런 문화를 만든 핵심 인물이 바로 젠센 황 CEO겠죠. 30년 넘게 회사를 이끌고 있는 그 유명한 가죽 자켓 입으시는 분이요. 네, 그렇죠. 엔비디아 하면 젠센 황을 빼놓을 수 없죠. 그의 리더십 스타일은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상당히 좀 험난했던 어린 시절 경험에서 비롯된 측면이 큽니다. 대만 출생인데 태국을 거쳐 미국으로 갔고 어머니가 영어 배우라고 매일 단어 10개씩 외우게 시켰다는 일화도 있고요. 특히 그 켄터키 기숙학교 시절이 중요해요. 거기가 그냥 기숙학교가 아니라 문제아들을 위한 학교였다고 하더라고요. 청소 같은 굳은 일도 하고 괴롭힘도 당하면서 강인함 또 회복력을 배웠다는 거죠. 싸움을 걸지는 않지만 피하지도 않는다는 태도가 이때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정말 힘든 환경이었겠네요. 그렇죠. 오리건 시절에는 또 탁구 유망주였는데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에도 실릴 정도였대요. 근데 라스베이거스 대회에서 실패하면서 집중의 중요성을 깨달았다고 하고요. 또 데니스 레스토랑 아르바이트 경험도 흥미로운데요. 혼란 속에서 질서를 찾고 또 높은 기준과 효율성 사이에서 균형 잡는 법을 배웠다고 해요. 본인 스스로 최고의 웨이터였다고 할 정도니까요. 이때 배운 게 사업에도 분명 도움이 됐을 겁니다. 뭔가 하나를 해도 제대로 하는 스타일이었던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오리건 주립대에서 전기공학 공부하다가 아내 로리 밀스를 만났는데 첫 마디가 숙제 좀 보여줄래요? 였다는 얘기도 재밌고요. AMD에서 일하면서 스탠퍼드 석사를 무려 8년 만에 마쳤다는 건 그의 어떤 장기적인 인내심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다 LSI 로직으로 옮겨서 커티스 프리엠과 크리스 말라코스키 이 두 사람을 만난 게 엔비디아 창업의 시작이 된 거죠. 와, 정말 파란만장한데요. 이런 경험 하나하나가 쌓여서 그 고통과 고난을 견디는 능력? 그리고 그걸 성장의 발판으로 삼는 지금의 리더십을 만든 거군요. 네, 그런 내성이 엄청난 거죠. 하지만 엔비디아는 젠슨 황 혼자만의 회사는 아니었죠. 말씀하신 커티스 프리엠과 크리스 말라코스키라는 두 명의 뛰어난 공동 창업자가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이 두 사람도 정말 중요한 인물이죠. 커티스 프리엠은 어릴 때부터 컴퓨터랑 그래픽 쪽에 재능이 뛰어났다고 해요. RPI 졸업하고 IBM PC용 고성능 그래픽카드 개발에도 참여했던 실력자였는데 스톡옵션 문제 같은 걸로 회사를 좀 옮겨 다니다가 썬 마이크로 시스템즈에 가게 됐죠. 크리스 말라코스키는 원래 의대 지망생이었는데 공대로 바꿨다고 하고요. 플로리다 대학 나와서 HP에서 칩 개발 경험 쌓고 썬으로 합류했습니다. 둘 다 아주 실력 있는 엔지니어였어요. 이 두 사람이 썬 마이크로 시스템즈에서 만난 거군요. 네, 거기서 이른바 비밀의 그래픽 팀을 이끌었어요.
당시 선 경영진은 고성능 그래픽에 좀 회의적이었는데 웨인 로싱이라는 상사의 지지 아래서 비밀리에 GX라는 그래픽 가속기를 개발한 거죠. 이 과정에서 프리엠과 말라코스키가 엄청 치열하게 논쟁했다고 해요. 뭐 서로 소리 지르면서 싸울 정도였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결국 GX 칩을 성공시켰고 프리엠은 심지어 이 칩 성능을 보여주려고 에비에이터라는 비행 시뮬레이터 게임까지 직접 만들었다고 합니다. 와, 열정이 대단했네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걸 배웁니다. 아무리 기술이 뛰어나도 회사 내 정치나 비전 충돌 때문에 혁신이 막힐 수도 있다는 걸요. 특히 프리엠은 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느꼈다고 하고요. 아, 그래서 결국 회사를 나오게 된 거군요. 기술적인 이유보다는 조직 내부의 문제 때문에. 네, 그런 측면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라코스키가 어이 우리 아는 사람 있잖아 하고 젠슨 황을 떠올린 거군요. 네, 맞아요. LSI 로직에 있던 젠슨 황한테 연락을 한 거죠. 그리고 그들의 단골집이었던 데니스 레스토랑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거기서 뭐 커피 계속 리필해 마시면서 창업 아이템을 구체화했는데 여기서도 젠슨 황의 신중함이 엿보여요. 그냥 감으로 뛰어든 게 아니라 시장 규모나 경쟁 상황 같은 걸 꼼꼼하게 분석했다고 합니다. 결국 PC 시장, 특히 3D 그래픽 가속 분야에 엄청난 기회가 있다고 확신하게 된 거죠. 근데 막상 창업하려고 하니 투자 받는 게 쉽진 않았겠어요? 그렇죠. 처음엔 유명한 클라이너 포킨스에 갔는데 거기서는 엔비디아가 칩 설계만 할 게 아니라 보드 제조까지 해야 한다고 해서 그 비전이 안 맞아서 투자가 불발됐어요. 아, 처음부터 칩 설계에 집중하려고 했던 거군요. 네. 반면에 서테헤드 앤처스의 텐치콕스는 그들의 비전을 지지해줬고요. 가장 결정적인 만남은 역시 세코이아 캐피탈의 전설, 돈 발렌타인과의 미팅이었죠. 아, 돈 발렌타인? 네. 당신들 뭐 하는 회사요? 이렇게 딱 물어보고는 하나만 제대로 하시오라고 조언했다고 하잖아요. 이게 엔비디아의 방향 설정에 아주 큰 영향을 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젠슨 황의 전 직장 상사였던 LSI 로직의 윌프 코리건도 개인적으로 투자하고 연결해 준 것도 힘이 됐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1993년 4월 프리엠의 집 거실에서 엔비디아가 드디어 시작된 겁니다. 이야, 정말 시작부터 드라마틱하네요. 그렇게 야심차게 출발했는데 첫 제품 NV1부터 바로 큰 위기를 맞게 되죠. 네, 정말 쓰디쓴 실패였죠. 공동 창업자들이 각자 전문 분야를 맡아서 열심히 개발했지만 시장 반응은 완전히 냉담했습니다. 뭐가 문제였을까요? 기술적으로는 뭔가 새로운 걸 시도했다고 들었는데요. 네, 기술 자체는 좀 앞서가려고 했어요. 전방 텍스처 매핑이라고 해서 사각형 기반으로 렌더링해서 메모리를 아끼려는 기술이었고 또 고품질 오디오 기능까지 넣었죠. 근데 결정적인 패착은 시장이 뭘 원하는지를 제대로 못 읽었다는 거예요. 첫째, 메모리 가격이 예상보다 빨리 떨어지면서 그 기술적 장점이 그냥 사라져버렸고요. 둘째, 개발자들이 생소한 엔비디아 방식보다는 익숙한 걸 선호했어요. 새로운 표준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은 거죠. 아, 개발자 생태계가 중요했군요. 그렇죠. 그리고 셋째, 이게 정말 치명적이었는데 당시 최고 인기 게임이었던 둠이랑 호환이 잘 안 됐어요. VG 부분을 일부만 지원하고 에뮬레이터 성능도 떨어졌거든요. 사운드 블라스터 호환성 문제도 있었고요. 아, 게임이 안 들어가면 끝이죠. 네, 결국 시장이 원했던 건 빠른 그래픽 성능과 호환성이었는데 그걸 놓친 거죠. 이때 말라코스키가 위대한 기술만으로는 안 된다, 위대한 제품이어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다고 회고하죠. 개발비 1,500만 달러는 그냥 날아갔고 회사는 거의 파산 직전이었어요. 설상가상으로 세가와 맺었던 차세대 콘솔 칩 개발 계약 MB2 프로젝트마저 깨지면서 정말 위기였죠. 그나마 계약 조항 덕분에 받은 1,000만 달러로 겨우 버텼지만 대규모 해고는 피할 수 없었습니다. 와, 위대한 기술이 아니라 위대한 제품. 정말 뼈아픈 교훈이었겠네요. 그렇게 회사가 망하기 직전인데 시장에는 또 3DFX의 부두 그래픽스라는 강력한 경쟁자가 등장했잖아요. 정말 벼랑 끝이었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위기였죠. 그래서 NV3, 즉 리바 128 개발은 정말 생존을 건 도박이었습니다. 여기서 엔비디아는 NV1의 실패를 철저히 반성하고 전략을 완전히 바꿉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시장이 원하는 딱 하나, 압도적인 속도 그리고 호환성, 여기에 모든 걸 걸기로 한 거죠. 오, 실패해서 제대로 배운 거네요. 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의 다이렉트 3D 표준을 전격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이건 당시로서는 꽤 큰 결정이었어요. 기술적인 자존심 같은 것보다 시장 표준을 따르기로 한 거니까요. 그리고 커티스 프리엠이 120비트 메모리 버스라는 아주 과감한 설계를 제안했는데
젠슨 황이 이걸 승인하면서 이왕 할 거 세상에서 가장 빠른 칩을 만들자고 더 밀어붙였다고 합니다. 트랜지스터도 더 넣으라고 하고요. 리바 128이라는 이름도 이때 정해졌고요. 정말 속도에 올인했군요. 그렇죠. 개발 속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도 대단했는데요. 두 가지가 결정적이었습니다. 하나는 이코스 에뮬레이터라는 걸 도입한 거예요. 실제 칩이 나오기 전에도 소프트웨어 개발을 할 수 있게 해서 귀중한 3개월 정도 시간을 벌었다고 합니다. 물론 그 에뮬레이터 작업 자체는 엄청나게 힘들었다고 해요. 느리고 버그도 수작업으로 찾아야 하고. 다른 하나는 경쟁사였던 웨이텍에서 VGA 기술 라이센스를 사오고 핵심 설계자였던 고팔 솔랑키라는 분을 영입한 겁니다. 젠슨 황이 나중에 고팔 없었으면 우리 망했다고 말할 정도로 정말 중요한 영입이었어요. 와, 정말 천운이 따랐네요. 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아이바 128이 1997년 게임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공개됐는데 이것도 드라마틱해요. 발표 직전까지도 버그 잡느라 정신이 없었다고 합니다. 겨우 벤치마크 한번 돌릴 수 있는 수준이었다는데 그게 엔비디아의 더러운 작은 비밀이었다고 하죠. 비밀병기였네요. 네. 근데 그 불안정한 상태에서도 보여준 성능이 워낙 압도적이어서 시장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결과는 대성공. 경쟁사였던 3DFX 경영진이 진작에 숨통을 끊었어야 했다고 후회했다는 일화가 정말 유명하죠. 엔비디아가 극적으로 살아난 순간이네요. 그렇죠. 기사회생이었죠. 그런데 성공의 기쁨도 잠시 또 다른 위기가 찾아왔다고요? 이번엔 거대 기업 인텔이 시장에 뛰어들면서요. 네, 인텔이 i740이라는 칩을 발표하면서 8MB 프레임 버퍼를 표준으로 밀려고 했어요. 엔비디아에게는 또 한 번의 위협이었죠. 하지만 이때도 말라코스키가 기지를 발휘해서 기존 아이바 128 칩 설계를 빠르게 수정해서 8MB를 지원하는 아이바 128ZX라는 모델을 내놓으면서 위기를 넘겼습니다. 와, 정말 순발력이 대단하네요. 네, 근데 이번에 또 다른 문제가 터졌어요. 파운드리 파트너였던 SGS 톰슨에서 생산 차질이 생긴 겁니다. 칩을 만들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이 사건을 계기로 엔비디아는 TSMC와의 관계를 더 강화하게 됩니다. TSMC의 모리스 창 회장이랑 젠슨 황이 거친 정의, 러프 저스티스라고 부르는 좀 비슷한 경영 철학을 공유하고 있어서 신뢰 관계가 깊어졌다고 해요. 생산 차질이면 정말 큰일이었겠는데요. 칩을 못 팔잖아요. 네, 그래서 엄청난 위기다 똥입니다. 칩을 제때 공급 못하니까 이걸 수작업으로 테스트해서라도 내보내기로 결정해요. 임시직 직원들, 이른바 블루코트라고 불린 사람들을 대거 고용해서 사무실을 아예 테스트 라인으로 개조했다고 합니다. 사무실을 공장처럼요. 와. 네. 근데 이 과정에서 기존 엔지니어들이랑 블루코트 직원들 사이에 문화적 갈등 같은 게 생겼나 봐요. 그때 젠슨 황이 블루코트에게 돼지고기 찹을 줘라 뭐 이런 식으로 직접 개입해서 문제를 해결했다는 일화도 있습니다. 그의 좀 디테일한 리더십 스타일을 보여주는 거죠. 재밌네요. 리더가 그런 사소한 것까지 챙겼다는 게. 근데 결국 생산 차질 때문에 분기 매출이 반토막 나고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어요. 회사는 또다시 파산 직전까지 몰렸습니다. 당연히 준비하던 IPO도 연기됐고 CFO는 회사를 떠났죠. 몇 주 안에 파산할 수도 있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으니까요. 정말 롤러코스터 같은데요. 성공했다 싶으면 바로 위기가 닥치고. 그렇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극한의 위기들이 엔비디아 특유의 문화를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젠슨 황은 직원들한테 우리는 30일 안에 망할 회사다라고 계속 말하면서 위기의식을 엄청나게 강조했고 빛의 속도, 스피드 오브 라이트로 일해야 한다고 끊임없이 다그쳤죠. 직원들의 헌신도 대단하다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야근 주말 근무는 당연했고 캐롤라인 랜드리나 조나 알벤 같은 핵심 엔지니어들이 정말 회사를 살리기 위해 헌신했다고 합니다. 또 마이클 하라라는 임원이 신입사원 오리엔테이션에서 여기 숨어서 월급이나 받아갈 생각이면 오늘 당장 그만두라고 연설했다는 이야기는 당시의 절박함과 강한 문화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와, 정말 강렬하네요. 이런 위기를 겪으면서 최고의 인재를 공격적으로 영입하는 문화, 그리고 속도를 최우선으로 하는 문화가 엔비디아에 완전히 뿌리 내리게 된 거죠. 그리고 이때 조직 개편도 했다면서요? 3개 팀, 2개 시즌 전략. 아, 네. 그게 또 중요합니다. 회사를 3개의 개발팀으로 나누고 6개월마다 번갈아가며 신제품을 내놓는 전략이었어요. 이렇게 해서 경쟁사인 3DFX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계속 신제품을 쏟아내면서 시장을 완전히 압도하게 됩니다.
끊임없는 혁신 속도를 아예 시스템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결국 그 강력했던 3DFX를 인수하고 SGI와의 특허 소송에서도 이기면서 그래픽카드 시장의 절대 강자로 우뚝 서게 되는군요. 네, 그렇죠. 소송에서 이긴 건 오히려 SGI의 뛰어난 엔지니어들을 영입하는 기회가 되기도 했고요.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엔비디아는 또 한 번 중요한 개념을 만들어내죠. 바로 GPU. 맞습니다. 1999년에 지포스 256을 출시하면서 이걸 그냥 그래픽 칩이라고 부르지 않고 GPU, Graphics Processing Unit, 즉 그래픽 처리 장치라는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 붙였어요. 이건 사실 엄밀한 기술적 정의라기보다는 시장 자체를 엔비디아가 정의하고 주도하겠다는 아주 영리한 마케팅 전략이었죠. CPU의 버금가는 중요한 부품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려고 한 겁니다. 내부 엔지니어들은 반대도 했다고 하는데 젠슨 황이 강하게 밀어붙였어요. 와, 브랜딩의 힘이네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엔비디아는 단순 부품 회사가 아니라 새로운 컴퓨팅 시대를 여는 핵심 기술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얻게 됐고 당연히 가격 결정력도 훨씬 강해졌죠. 그리고 GPU 개념 정립 이후에 어쩌면 지금의 엔비디아를 만든 가장 결정적인 한 수가 나오죠. 바로 쿠다 개발입니다. 이건 정말 미래를 내다본 엄청난 투자였던 것 같아요. 예, 큐다는 정말 신의 한 수였다고 평가받죠. 데이빗 커크 박사라는 분이 주도해서 시작했는데 처음엔 GPU, 그러니까 GPU의 엄청난 병렬 처리 능력을 그래픽 말고 다른 과학기술 계산에도 써보자는 아이디어였어요. 기존에 CAG라는 언어가 있었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아예 C 언어 기반의 새로운 병렬 컴퓨팅 플랫폼 큐다를 만들기로 한 거죠. 이게 정말 대단한 결정이었던 게 당시 4년 동안 R&D 예산의 3분의 1을 여기에 쏟아부었다고 합니다. 단기적인 이익률 하락은 그냥 감소하고 미래에 투자한 거예요. 와, 4년간 R&D 예산의 3분의 1이라니 엄청난 결단이네요. 그렇죠. 여기서 데이빗 커크 박사의 역할이 정말 중요했습니다. 단순히 기술 개발만 한 게 아니라 대학의 GPU를 기증하고 큐다 교육과정을 지원하고 우수센터를 만들고 직접 교재까지 쓰면서 학계의 큐다 생태계를 만드는데 정말 온 힘을 쏟았어요. 연구자들하고 직접 만나서 뭐가 필요한지 듣고 지원해줬죠. 로스워커 교수라는 분이 생화학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엠버를 GPU로 돌려서 신약 연구기간을 엄청나게 단축시킨 사례가 유명한데 이런 성공 사례들이 나오면서 큐다가 점점 퍼져나간 겁니다. 테슬라 카드를 쓸 거냐, 그냥 지포스 카드를 쓸 거냐 같은 논쟁도 있었고요. 이런 노력이 없었다면 큐다가 지금처럼 성공하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기술만 만든 게 아니라 그 기술을 쓸 사람들을 키우고 생태계를 만든 거군요. 네, 정확합니다. 그게 핵심이었어요. 그리고 바로 이 큐다가 있었기 때문에 2012년에 토론토 대학의 제프리 힌튼 교수팀이 이미지넷 대회에서 엔비디아 GPU를 사용한 알렉스넷으로 압도적인 우승을 차지하면서 딥러닝 혁명이 촉발될 수 있었던 거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는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AI 혁명을 위한 무기를 미리 만들어 놓고 있었던 셈이죠. 그 이후로는 AI 연산에 특화된 텐서코어를 개발하고 또 데이비드 루브키 같은 분들이 주도해서 실시간 레이 트레이싱 기술, RTX나 DLS 같은 혁신적인 기술들을 계속 내놓으면서 AI 시대의 선두주자로 완전히 자리매김하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엔비디아의 여정을 쭉 따라와 보니 엔비디아 방식이라는 게 어떤 건지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첫째는 역시 젠슨 황 CEO의 리더십. 위대함으로 고문한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강하지만 끊임없이 성장을 자극하고 공개적으로 피드백하는 문화. 이게 있겠고요. 네, 그게 아주 핵심이죠. 둘째는 관리 계층을 최소화해서 정보가 빠르게 흐르고 의사결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평평한 조직 구조. 임원 한 명이 50, 60명까지 직접 관리하기도 한다면서요. 프로젝트 중심 PIC 제도나 장기 전략 계획 폐지 같은 것도 같은 맥락인 것 같고요. 맞습니다. 속도와 투명성이 중요하니까요. 셋째는 전 직원이 자기 핵심 업무 5가지랑 시장 동향을 매주 요약해서 보고하고 젠슨 황이 직접 읽고 피드백한다는 탑5 이메일 시스템. 이것도 소통과 빠른 대응을 위한 장치 같고요. 네, 그걸로 약한 신호들을 포착한다고 하죠. 넷째는 앞에서 얘기했던 화이트보드 문화. 단순히 회의 방식이 아니라 문제 해결 중심적이고 투명하게 사고 과정을 공유하는 문화를 상징하는 것 같고요. 그렇죠.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움직이는 것, 높은 기준을 추구하는 것, 그리고
최고의 인재를 알아보고 공격적으로 영입하는 것, 올스타팀 구성. 마지막으로 협업의 중요성, 혼자 지는 사람은 없다는 말. 이런 것들이 다 합쳐진 게 엔비디아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아주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 요소들이 그냥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서로 맞물려서 돌아가면서 엔비디아만의 강력한 실행력과 회복 탄력성, 그리고 혁신 속도를 만들어내는 거죠. 특히 중요한 건 기술을 깊이 이해하는 창업자 CEO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회사를 계속 이끌어왔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스티브 발머 시절의 마이크로소프트나 존 스컬리 시절의 애플, 또는 밥수한 시절의 인텔처럼 비기술자 출신 CEO가 이끌었던 기업들의 사례와 비교해보면 엔비디아 방식의 힘, 특히 기술의 큰 방향을 읽고 미래에 과감하게 베팅할 수 있는 리더십의 중요성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는 엔비디아 웨이 발췌 자료를 통해서 데니스 식당에서 시작된 작은 아이디어가 어떻게 수많은 파산 위기를 딛고 AI 시대의 거인으로 성장했는지 그 숨가쁜 예정을 함께 따라가 봤습니다. 그 과정에서 엔비디아만의 독특한 문화, 젠슨 황의 강력한 리더십, 그리고 끊임없는 위기의식과 혁신 추구가 핵심 동력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엔비디아의 성공은 단순히 운이 좋았거나 기술 하나가 뛰어났기 때문만은 아니라는 거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배움의 기회를 삼는 지적 정직성, 시장 변화에 빛의 속도로 반응하는 민첩함, 최고의 인재들과 함께 문제를 풀어가는 협업 문화, 그리고 무엇보다 큐다나 AI처럼 당장의 이익이 아니라 미래를 보고 과감하게 장기 투자하는 결단력, 이런 문화적 DNA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말 엔비디아의 이야기는 기술 기업의 성공에 있어서 리더십과 문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토록 강렬하고 때로는 혹독하게까지 한 엔비디아 방식이 과연 창업자인 젠슨 황 이후의 시대에도 계속해서 힘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자료 마지막 문구처럼 화이트보드는 천자성을 반영할 뿐 창조할 수는 없다면 이 강력한 문화를 계속 살아 숨쉬게 할 다음 동력은 과연 무엇일지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흥미로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다른 흥미로운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